오늘 정리해야 해.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맞아. 할머니가 방심할 때 끝내자. 모두가 잠든 새벽.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순간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던 그때의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자 태훈이를 키우게 된 건 그 아이가 막 중학생일 때였을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손자를 내가 돌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부모를 잃은 아이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밤마다 울다 잠드는 태훈이를 꼭 껴안고 괜찮다, 내 옆에는 할머니가 있다고 다독였던 날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리고 나에게도 남은 가족이라고는 손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남은 삶을 오롯이 손자 태훈이를 위해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집 한 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목돈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만 손자 뒷바라지 하기엔 조금 모자란 듯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훈이는 처음에는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짓말이었어요. 학원에 간다고 나갔다가 PC방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친구 집에 간다더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말다툼하다가 싸움까지 번져 교무실로 불려가기도 했어요. 내가 일을 하느라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했지만 대화는 점점 벽에 부딪혔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라며 다독였지만 태훈이는 그조차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태훈이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나는 한참을 붙잡았어요. 태훈아,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지. 내 앞날을 생각해라. 하지만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결국 태훈이는 학교를 떠났고 그 후로는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젊을 때는 다 그러는 법이지.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태훈이가 데려온 여자친구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태훈이보다 5살이나 많은 여자였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땐 그냥 인사차 방문한 줄 알았지요. 조심스레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던 그 모습이 첫 인상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그래도 태훈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챙겨주나 보다 싶어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민지는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태훈이의 방에 눌러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더니 어느새 옷이며 화장품이며 심지어 신발까지 현관에 즐비하게 놓였어요. 처음엔 나름대로 참아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여자친구이니까 제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집안일을 조금 거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태훈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게 전부였어요. 끼니 때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 앉아 숟가락부터 들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하거나 청소기를 잡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 봤습니다. 민지야, 여기서 오래 지낼 생각은 아니지? 너희 둘이 따로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묘하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태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말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였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민지한테만 뭐라 그래요? 민지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면 안 돼요? 날 선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단단히 세워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주도권은 민지에게 넘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내가 태훈이를 위해 아껴두었던 반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따로 조금 챙겨둔 과일까지 언제나 민지의 손이 먼저 갔어요. 불편한 기색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태훈이는 곧바로 내 편이 아닌 민지 편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한마디에 나는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늘 숨겨두던 통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거기에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져 겨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지만 그날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니 태훈이와 민지가 손을 댄 건 아닐까? 그 후로 나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집 안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내 서랍을 열어보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실제로 몇 번은 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민지가 내 안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거기서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민지는 태연히 대답했어요. 아, 할머니 옷장이 너무 예뻐서요. 저도 나중에 저런 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저 옷장만 본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숨겨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지만 내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민지가 몰래 제 방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할머니 뭐 찾으세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칠 만큼 섬뜩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태훈이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과 내가 가진 것들에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태훈이는 이미 민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태훈, 민지와 함께 살고 있던 어느 날 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 낯익은 대화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태훈이와 민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라 생각했지만 곧 제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오늘 정리해야 해.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맞아. 할머니가 방심할 때 끝내자. 겁을 주면 인감도장이랑 집 계약서가 있는 곳을 모두 불 거야. 나는 이불 속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를 찢을 듯 뛰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동안의 불안한 기운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자와 그 옆에 붙어 사는 여자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 숨죽여 귀를 기울이던 내 귀에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곧 내 방문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지금이야. 할머니 몸을 눌러.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깨어있는 날 보고 태훈이와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 방심한 틈을 타 나는 태훈이를 밀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와 큰 길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태훈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 멈춰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리며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날카로운 외침이 새벽을 가르며 따라왔습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나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몸은 늙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발을 옮겼습니다. 큰 길 쪽으로 나오자 더 이상 태훈이와 민지는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공포가 나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손자 태훈이와 민지의 눈빛 그리고 잡아 라며 뒤에서 들리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숨을 잠시 고른 뒤 가까운 경찰서를 향해 또 뛰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붙잡고 그간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쏟아냈습니다. 손자의 변해버린 모습, 민지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내가 집에서 뛰쳐나오게 된 상황까지. 하지만 내 진술뿐 증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를 돌려보내려 했어요. 저는 집에는 못 간다며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라는 형사 한 명이 내게 오면서 말했습니다. 정민지라는 사람 신원조회를 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많은 사람 같더군요. 어르신, 정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 더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뒤 나는 임시보호소에 머물며 수사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태훈이와 민지는 집안을 뒤지며 내 통장과 인감도장, 집 계약서 등 여러 가지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칠 뒤 강 형사는 내게 민지에 관해 해줄 말이 있다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정민지 씨에게는 손자분과 만나기 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전 남편은 정민지 씨와 결혼 후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모든 정황상 정민지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강 형사님은 말을 더 이어나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전 남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사망의 이유 역시 전 남편과 같고 역시 정민지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어요. 모든 정황 증거는 정민지 씨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두 사건 모두 찜찜하게 종결됐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어르신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정민지 씨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내 손자 태훈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나를 안심시키며 보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 은밀히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지가 잡히지 않았던 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민지의 실체를 밝혀내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어르신, 자칫하다간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작전인데 정말 하시겠어요? 강 형사님은 걱정이 되는 듯 물어봤지만 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다니며 살 수 없고 태훈이와 민지가 언제 나를 찾아낼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더 무서워. 그리고 손자 태훈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지의 검거는 중요했습니다. 민지와 계속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태훈이도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태훈이도 처벌을 받겠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지만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는 나에게 도청기를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위험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아니야, 현장을 덮치는 이 방법이 민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잘 빠져나간 전적이 있잖아.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위험해도 내가 미끼가 되어야지. 그리고 강민준 형사님이 나를 잘 지켜줄 거라 믿어. 나는 강 형사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내 집 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다른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막 태훈이와 민지가 집에 들어갔으니 작전대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경찰들은 집 주위를 포위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익숙하고 편안한 골목길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길보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길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태훈이와 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그들을 잡을 기회라면 감수해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태훈이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왜 도망쳤어요, 할머니? 가족인데 우릴 믿지 못해요? 민지는 태연한 얼굴로 다가와 의자에 앉으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섬뜩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는 듯이 태훈이는 나를 결박했어요.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랑 태훈이 장례를 위해선 집이랑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도 이제 힘드실 텐데 그냥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요. 목숨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녀는 마치 내 생명을 흥정하듯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태훈이 내 손목을 붙잡고 일그러진 얼굴로 다그쳤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인감도장 내놔. 나는 속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예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고 그러던데. 남편 잃고 아들, 며느리까지 잃고 사는 게 아니었겠어요. 태훈이한테 다 들었어요. 이제 할머니만 남았다고. 할머니도 그들 곁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약을 먹으면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고통도 없어지고. 민지는 가까이 다가와 나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사실은 내가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처리한 적이 있어. 그것도 둘이나 말이야. 근데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지 뭐야. 이번에도 난 풀려날 거야. 그리고 난 할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겠지. 태훈이도 나에겐 미래에 대한 보험이나 다름없어. 할머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치겠지? 태훈이한테 모두 말하고 싶지? 말해봐도 소용없어. 태훈이는 내 말만 듣거든. 마지막 순간을 눈에 담아둬. 태훈이는 당분간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데리고 있다가 할머니 곁으로 보내줄게. 민지는 사악하게 웃으며 태훈이 곁으로 가 팔짱을 끼고 귓가에 뭐라 속삭였어요. 태훈이는 민지에게서 약을 건네받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범행에서 빠져나가려는 민지는 모든 행위를 태훈이에게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나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민지 덕분에 이제야 찾았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지. 할머니만 엄마 아빠 곁으로 가면 일은 모두 끝나. 태훈이가 한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 내 입을 억지로 벌리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태훈이와 민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민지는 이를 악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자꾸 밖으로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고 걱정이 되니 할머니를 못 나가게 묶어놓은 거라고요. 민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정말 싫어해요. 태훈 씨랑 결혼도 저 할머니가 반대를 해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오늘은 정말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저것 보세요. 저 약이요. 태훈 씨가 뺏지 않았으면 전 저 약을 먹고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태훈 씨, 경찰들에게 약 좀 보여줘봐. 빨리 태훈 씨. 우리가 할머니를 잡아놓은 거예요. 민지의 외침에도 태훈이는 얼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훈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난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민지를 향한 미련이 보였습니다. 발악을 하는 민지에게 수갑을 채우며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지 씨,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내게 달아주었던 도청 장치를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을 하고 있었던 강 형사는 녹음본을 민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지가 나에게만 조용히 말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까지 모두 생생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정말 지독한 아이였습니다. 태훈이와 민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나는 의자에서 풀려났습니다. 몸이 떨려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 형사의 부축으로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요. 집 밖에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구급차까지 와 있었어요. 구급차에 누워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태훈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안타깝지만 내 피부치라 해도 그 아이는 이미 나를 배신했고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보호 조치 아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결국 처분했고 남은 삶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가끔 태훈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저리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끝내 그들의 덫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회상할 때마다 몸이 떨리지만 동시에 다짐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